지난 편에서 외계인 에어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몸은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옷을 갈아입듯 교체할 수 있으며 진짜 자신은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를 이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인간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행성이 아니라 우주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격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장소라고, 말 그대로 하나의 감옥처럼 설계된 행성이라고 말하죠. 이번 외계인 인터뷰 3편에서는 에어럴이 말하는 지구의 실체를 따라가 봅니다. 에어럴에 따르면 도메인 원정대는 과거 수천 년 전 실제로 지구에 기지를 두고 활동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지는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히말라야 산맥에 가까운 산악지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산을 파서 만든 지하형 은폐기지였다고 설명합니다. 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에어럴은 당시 기지가 산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전자적 환영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 즉 당시 지구의 인간들이 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산으로만 인식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죠. 우주선 역시 이 전자위장 스크린을 통과해 출입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어떤 비행체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지구기지는 도메인 원정대의 지역 거점이자 정찰과 기술관리, 그리고 주변 우주구역 감시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초기지였으며 당시 약 3,000명 규모의 도메인 원정대 인원이 이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지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는데요. 도메인 원정대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구제국의 비밀 지하기지가 이미 화성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화성기지를 거점으로 한 구제국 세력의 기습 공격으로 지구의 도메인 기지는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 공격으로 인해 지구에 주둔하던 도메인 원정대는 사실상 전멸했고 상당수의 도메인 소속 이집이들이 생포되었다고 에어럴은 말합니다. 그리고 생포된 도메인 소속 이집이들은 다른 수감 대상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의식은 포획되고 기존의 기억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가짜 기억과 인식 구조가 주입된 뒤 최면 명령이 삽입된 상태로 지구의 생물학적 육체 안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어럴은 오늘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이때 포획된 도메인 원정대 소속 이집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존재였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다른 인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며 인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럴은 지구의 과학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시 상태에서 서서히 발전한 결과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지구의 일부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게 다시 떠올렸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에어럴은 이 현상이 특정 시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구제국의 원격 최면 통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던 시기, 즉 지구 역사에서 지식과 과학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시스템이 약화되었던 이유는 구제국이 운영하던 비밀 통제 기지들 가운데 일부 핵심 거점을 도메인이 실제로 파괴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구제국의 기억 삭제와 최면 통제, 그리고 의식 포획을 담당하던 전자 스크린 네트워크에는 손상이 생겨버린 거죠. 다만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제국의 통제 장치들은 여러 행성과 여러 거점에 분산된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구를 통제하던 시스템은 붕괴가 아니라 부분적인 약화 상태가 되었고 이 시기부터 일부 인간들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억의 회복과 지식의 재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에어럴은 특히 중세 이후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과학과 수학의 폭발적 발전을 그 예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정상적인 문명 발전 속도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하죠.
원래 하나의 문명이 수학, 물리학,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천 년 혹은 여러 문명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개인에게서 핵심적인 법칙과 개념이 연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에어럴은 그 대표적인 예로 아이작 뉴턴을 언급하죠. 뉴턴이 남긴 물리학과 수학의 핵심 법칙들은 한 개인의 평생 안에서 동시에 등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턴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지구에 오기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식의 일부를 기억해낸 존재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뉴턴 한 사람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같은 시기에 과학자, 발명가, 사상가,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복잡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떠올렸다고 하죠. 에어럴은 이것을 통제 시스템이 약해진 틈 사이로 과거 기억의 파편이 스며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지구의 인간들은 우주 전체의 과학과 기술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아주 작은 파편만을 떠올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과학은 급격히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어럴이 이어서 말하는데요. 만약 지구에 작동 중인 기억 삭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이집애들이 자신이 지구에 오기 전에 기억과 지식을 훨씬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구사회 내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서로를 파괴하는 구조 때문에 그런 집단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지식이 돌아오더라도 그 지식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도록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에어럴은 결국 지구의 과학 발전조차 이 감옥 구조 안에서 허용된 범위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어럴은 지구가 하나의 문명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행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행성은 하나의 주요 종족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기원, 언어 구조, 문화의 뿌리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변화가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지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종, 언어, 사고방식, 가치체계가 처음부터 서로 맞지 않는 상태로 한 공간에 뒤섞여 있다는 건데요. 에어럴은 이것을 다양성이나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조적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이집이들은 하나의 출처에서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별, 서로 다른 문명, 각자 다른 사회 구조에서 활동하던 이집이들이 이 행성으로 유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구는 격리와 수용을 목적으로 사용된 장소였기 때문이죠. 에어럴은 지구가 선택된 이유를 환경적인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중력이 강하고 자연재해가 잦으며 의식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적 감지망을 설치하고 유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였다고 말하죠. 이 조건들은 이집이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자각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지구에 유입된 이집이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은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기존 체계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통제에 순응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존재들, 범죄자뿐만 아니라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 체제의 위협이 되던 존재, 혹은 단순히 관리하기 번거로운 존재들까지 에어럴은 이들을 처벌 대상이라기보다 격리 대상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그 격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거죠. 에어럴은 지구의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자연스러운 공존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집이들이 기억을 잃은 채 동시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혼합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하죠. 이 과정에서 언어는 분화됐고 신화는 왜곡됐으며
역사는 단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상반된 가치 체계, 끊임없는 갈등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어럴은 지구가 감옥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철창도 없고 감시자도 보이지 않으며 처벌을 선고하는 목소리도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삶 자체가 구조가 됩니다. 노동, 경쟁, 생존, 소속감,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이즈비가 자신을 몸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존재의 본질을 잊게 만드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탈출을 막는 감옥이 아니라 탈출을 떠올릴 수 없게 만드는 장소였는데요. 마틸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지구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혼란스러운 이유, 끊임없는 분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는 갈등. 그 모든 것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구조로 시작되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에어럴의 설명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은 같은 범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방식으로 이 행성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의식이 들어오는 존재. 인간처럼 개별적인 자아와 선택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이즈비, 즉 존재하기로 선택한 의식이 몸에 들어와 활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의식들은 원래부터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다른 환경, 다른 문명을 가진 상태에서 이곳으로 유입된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죠. 지구가 하나의 행성임에도 유독 복잡하고 충돌이 많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두 번째, 시스템으로 생성된 생명. 반면 동물과 식물은 이와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동식물은 개별적인 이즈비가 들어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생태 시스템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즉 먹이사슬, 산소 순환, 토양과 물의 균형, 생물학적 안정성,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인간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자아를 상실하는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며 생을 마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설명이죠. 에어럴은 여기서 하나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몸이 죽으면 의식이 빠져나가지만 동물과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식물은 빠져나갈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도 기억 삭제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 점이 인간만 유독 죽음 이후의 문제를 겪는 이유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특이한 행성이라고 말하죠. 이 행성에는 의식을 가진 존재와 시스템 생명이 동시에 섞여 있다. 일반적인 행성에서는 둘 중 하나만 존재하지만 지구는 이 두 구조가 의도적으로 혼합된 형태라는 겁니다. 이 혼합 구조 자체가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불안정한 요소였는데요. 에어럴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는 단순한 생명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두기 위해 생태 시스템 위에 수강 구조를 얹은 행성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이 구조 안에서 설명되기 시작하죠. 에어럴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왕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도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한 장치도 아니었죠. 피라미드는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에어럴은 이 구조물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첫째, 상징. 피라미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형태로 세워졌습니다. 뾰족하게 위로 향한 구조, 거대한 크기, 압도적인 비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인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
피라미드를 올려다보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위에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신이든 초월적 지배자든 이 세계를 관리하는 상위 존재든 피라미드는 말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상징물이었죠. 둘째, 환영. 에어럴은 피라미드가 실제로 신이 내려온 장소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라미드는 신이 내려왔다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장치였다고. 거대한 구조물, 정밀한 정렬, 인간의 기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완성도.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신이 상주했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존재 그 자체보다 존재했다고 믿게 만드는 장치였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통제. 에어럴이 가장 중요하게 짚은 기능은 통제였습니다. 피라미드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가두는 구조물이 아니었는데요. 대신 사람들의 인식을 가두는 구조물이었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작다. 이 세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운영된다. 이 인식이 반복되면 인간은 점점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정의하게 됩니다. 결정권은 위에 있고 의미는 위에서 내려오며 구원 역시 외부에서 와야 한다는 사고방식. 이 구조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입되도록 피라미드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에어럴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는데요. 너희는 관리되고 있다. 너희보다 위에 있는 질서가 있다. 너희는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 이 메시지는 글이나 언어가 아니라 구조와 공간, 크기와 압도감으로 전달되었죠. 하늘을 향해 세워진 그 구조물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깊숙이 남게 되었습니다. 에어럴은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종교가 유지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초기의 종교적 가르침은 존재의 본질과 자각에 가까운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개인은 무력하고 구원은 외부에서만 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구조로 재편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이라는 개념은 더욱 지워졌고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만 규정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죠. 에어럴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신이 항상 위에 있는 이유도 언급합니다. 하늘 위, 산 위, 보이지 않는 높은 곳. 이 구조는 존재의 본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은 높이 있고 인간은 작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 이 인식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자기 내부를 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틸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고대 문명과 종교가 갑자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는지, 왜 신은 항상 공포와 권위의 형태로 등장하는지, 왜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구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록하죠. 에어럴의 설명에는 지구를 둘러싼 방어장치를 거의 통과할 뻔한 인간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완전히 탈출한 인간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방어장치의 존재를 인식했고 그 구조에 거의 접근한 사례들은 기록돼 있습니다. 탈출은 없었지만 접근은 있었다. 에어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의 방어 시스템은 의식이 몸을 떠나는 순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는 이 장치를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이집인은 몸을 떠난 직후 빛, 소리, 감정 유도, 돌아가라,
편안해져라 같은 신호에 반응하며 즉시 시스템에 다시 포획된다. 그러나 극히 드물게 이 흐름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방어장치에 가까이 가는 인간들입니다. 이 유형의 인간들은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가졌는데요. 첫째, 자기 자신을 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둘째, 죽음을 끝이나 상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 외부의 신, 심판, 구원을 전제로 사고하지 않았다. 지구의 방어 시스템은 죽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의식의 자동 반응 패턴에 반응합니다. 즉, 죽음 이후에 나는 곧 사라진다.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와야 한다. 빛, 심판, 천국 같은 것에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심리, 인식 자동 루트에 들어가면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죽은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오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방어 시스템이 작동시키는 자동 최면 유도 단계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죠. 이 지점에서 에어럴의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유형을 제시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예가 동양의 수행자 계열이며 그 중에서도 부처와 유사한 인식 상태가 예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완전히 인식한 상태, 즉 탈출자가 아니라 구조를 간파한 인식 상태였다는 건데요. 에어럴의 설명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지구 방어 시스템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전자적 감지, 의식 충격, 기억 삭제, 방향 유도, 이 단계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도 이 시스템 전체를 돌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례들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끝납니다. 인식은 했지만 통과하지는 못했다. 에어럴이 전하려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지금도 이 시스템 안에 있다.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극히 일부만이 구조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벗어나지 못했다. 마틸다에게 전해진 모든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긴 수업 같았습니다. 그녀는 에어럴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던 수많은 의문, 종교와 역사, 그리고 세상의 미스터리들이 에어럴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씩 맞춰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긴 이야기가 끝난 뒤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조용히 작별을 알립니다. 자신이 곧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군과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에어럴에게서 외계 문명의 과학기술과 무기, 그리고 압도적인 정보들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에어럴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기술도 무기도 인류에게 넘겨줄 수 없다. 나는 도메인의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로서 도메인의 자산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지구는 우주 전체 문명으로부터 사실상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 안보와 외교 문제 때문에 도메인의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메인 소속 장교로서의 직책과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에어럴은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이주비로서 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타고 왔던 우주선은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던 인형 몸은 이곳에 남기고 떠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인형 몸은 시간을 들여 자유롭게 조사하고 연구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 더 이상 감정이나 애착은 없다고도 말하죠. 에어럴은 이 인형 몸의 기술은 지구의 공학 수준으로는 그 일부조차 제대로 분석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몸은 생물학적 존재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지구형 행성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기술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추락했던 하급 장교들은 사고로 몸이 손상되자 이미 그 몸을 떠나 우주 통제본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이 자신의 몸보다 훨씬 취약했던 이유는 계급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사용한 몸은 부분적인 생체 구조로 만들어졌고 내구성과 회복 능력 모두 자신의 몸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럴은 도메인이 구제국의 잔존 세력을 발견한다면 어디에서든 그 작전을 방해하고 제거하겠지만 그것이 도메인의 주요 임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구제국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작업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조차 지금은 알 수 없으며 완전히 끝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고 하죠. 이 장치들과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인류의 기억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은 뒤에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즈비의 기억은 완전하게 영원히 삭제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일 뿐이라는 생각을 넘어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이즈비라는 존재이며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죠. 인간이라는 형체를 넘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인류는 지금의 이 수감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지구의 이즈비들은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문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동안 같은 이즈비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다시 몸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럴은 말합니다. 이즈비로서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이즈비들이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에어럴과의 길고도 짧은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약 3주 뒤 마틸다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에어럴에 대한 모든 질문은 묵살되었죠. 이송을 앞두고 마틸다는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복무 중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사항에 대해 그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논하지 말 것. 이를 위반할 경우 미합 중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마틸다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후 간호장교로서의 일상 업무를 복귀합니다. 훈련, 이동, 보고, 근무, 모든 것은 겉보기엔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녀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감각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 현실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점점 현실감 없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마틸다는 결국 이 기록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비밀이 유지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 대중으로부터 숨겨져 왔다고. 지구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60년 동안 간직해온 이 기록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미국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와 그들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인류의 알 권리를 차단해 왔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마틸다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 또한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고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 외계 존재가 반드시 인류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보다 훨씬 더 넓고 더 장기적인 시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인류 역시 그러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기록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이어럴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인 영어를 통해 마틸다와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념과 의미가 왜곡되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인터뷰에 담긴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시야를 벗어난 의식과 존재에 대한 관점은 단순한 허구로 치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기록은 무언가를 믿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와 인간, 그리고 존재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